네, 저희 작가님께서 시작을 재밌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이제 한번 이번 프로그램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아트부산 2024 컨버세이션스를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타이포그래피라는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가지신 안상수 작가님을 조명해 보려 합니다. 이제 문자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조형 언어를 구축하여 미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오가는 안상수 작가님만의 문자 미학을 임근준 미술평론가님의 명쾌하고 폭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눠보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평론가 임근준이라고 합니다. 이정우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 이 시간 단문 시간의 주인공인 안상수 작가님도 이름이 활동명이 날개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문 시간에는 계속해서 날개라고 호칭을 이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포인트 화면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넘기면 바로 넘어가나요?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 날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요. 질문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다 읽고 넘어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짙고 빛는 이 날개 안상수에게 던지는 미래지향적 질문 묶음입니다. 첫 번째, 자, 이제 문자도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종의 포스터이자 현대 회화이고 또 보면 부적으로서 이제 천도교의 영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이 신작들 어떻게 해서 출발하게 되었는지 출발점에서 날개가 생각했던 점을 우리와 좀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글자에 이렇게 꽂혀서 이제 글자라는 것이 저를 홀린 거죠. 근데 그 문자도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것이 되게 이제 의미를 싣는 뭐 매체 이렇게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 글자가 그림이 되고 글자가 또 글자에 소리가 실리고 또 뭐 글자에 풍경이 생기고 이건 이제 글자의 어떤 의미 바깥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이름이 우리가 이미 쓰고 있었고 우리의 어떤 뭐 전통이랄지 아니면은 그 민화 속에 이미 그것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은 이 서예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글자가 예술이 된다 그러면 되게 서예를 연상하는데 우리 글자는 이제 한글이죠. 한글 우리 글자는 이게 완전히 모태 타이포그래피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냥 소리를 표현했다. 그냥 그런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어떤 글자에 대한 이제 관점이죠. 그런데 한글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글자 자체로 이를테면 이제 글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렇게 솔직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 바로 문자도잖아요. 글자 그림인 것인데 그렇다면은 그 글자 그림이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는 간단하죠. 그럼 이제 한글이 글자 그림이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글자 그림은 19세기나 20세기 초까지의 글자 그림은 다 100% 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게 교묘하게 겹쳐서 그 문자도라고 하는 그 이미 익숙해진 말 속에 이제 한글을 끌어들인 거죠. 근데 이제 한글을 이제 끌어들여서 이제 작업한 것은 뭐 이제 계속 제가 이제 해왔던 작업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이제 큰 캔버스에다가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은
그 시립미술관에서 했던 전시가 이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이제 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이제 미리 제가 가서 어디 가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미리 가서 공간을 보게 되는데 그 공간에는 뭐 제가 해왔던 어떤 뭐 종이에다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스케일감이나 이런 것들이 그 공간을 적절히 이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공간을 위해서 작업한 것이 이제 지금까지 해오는 문자도의 시발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그래서 딱 맞물리게 되었는데요. 자, 2017년도에 방금 날개가 말씀하신 전시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17년도에 시작한 문자도의 문제의식이 조금 변화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변화의 지점, 요번에 신작들을 만들 때 좀 더 집중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전개한 이런 차이점들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실은 이제 민화라고 하는 것이 저는 정말 이게 국제적인 그 뭐 가치라고 할지 이제 이런 걸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예술적 소재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단연 그게 으뜸인 것은 당연한 한글이고요. 그 민간 속에 이렇게 흘러내려왔던 것 중에서 가장 그 놀랄만한 것이 민화예요. 민화는 뭐 저희 세대들이 그 이제 저는 이제 70년대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요새 이제 시쳇말로 얘기하는 국뽕이라고 하는 것이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강제적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쏟아지는 어떤 그 문화적인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강제화되면은 사실 좀 약간 반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수하게 접했으면서도 그때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죠, 사실은요. 또 약간 뭐 여러 가지 그 문화적인 사대주의 같은 그런 환경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어느 순간 그 민화의 문자도라는 것이 이렇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스며드는 거죠. 연애를 하기 시작한 순간이라고 할까나 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2017년도에 했을 때는 이제 그것을 직접 차용한 거예요. 그대로 한 부분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한글하고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그 결합을 시키면 그 묘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글자는 음소 글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리 글자를 이렇게 그 쪼개가지고 이제 자음과 이제 닷소리, 홀소리를 나눠가지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쓰는 데는 그렇게 나눠 쓰지 않고 그 음절로 합해서 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걸 덩이 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덩이 글자를 분해하면 그게 이제 원소가 되거든요. 이제 마치 그 뭐 우주 공간에 뭐 수소라고 하는 게 흩어져 있듯이 그러니까 그 원소를 옛날 거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묘한 이제 반응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그냥 그걸 변화하지 않고 그냥 따다가 결합을 시켰던 그것이 이제 이 2017년의 문자도의 이제 솔직한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그게 변화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네.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질문이 연결이 됩니다. 안상수 날개의 작업 세계 하면 또 떠오르는 이미지가 다다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홀려라 최근에 문자도 연작을 보면 예전에 트리스탕 자라가 1921년도에 시도했다가 실패한 프로젝트가 다다 글로브라고 하는 개념 미술의 출발점 같이 보이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한국인은 초대받지 못했지만 마치 뒤늦게 동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다다는 기본적으로 키워드가 메르츠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코메르츠라고 하는 카머스에서 콤을 떼어내서 자본주의 문화의 원소를 다시 추출해서 그걸 재조합해서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글의 세계를 원소로 쪼개서
다시 자유롭게 얘네들을 연결시켜서 2017년도부터 문자도를 시작했는데 이제 얘네들이 생명체가 되어서 지금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지금 변형 생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면 안상수채 1985년도에 만든 글꼴의 히읗을 죄송해요. 제가 머릿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네요. 히읗에 이질적인 조형 요소를 추가 병치하는 변주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히읗은 갓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는 날개의 페르소나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병치의 목록이나 일종의 마인드맵, 지도 같은 걸 좀 그려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아마 이제 1차적인 것은 병치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 병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두 개를 같이 하면 서로 독립적인 존재로 이렇게 그 존재하는 하는 거를 연상되는데요. 그 이제 히읗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 제가 원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그것이 마치 그것에 또 이니셜도 H네요, 그죠? 만약 수소가 다른 거하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만나서 하여튼 산소 수소 두 개가 산소하고 만나면 물이 되듯이 두 개를 사실은 병치를 시키는 게 아니라 강제로 결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강제로 결합을 시키면 서로 제 느낌에는 서로 이렇게 거부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사실 좀 이질적인 거잖아요. 또 한자도 민화의 한자 형태는 서예의 한자 형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예는 쓰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민화에서 문자도는 칠하는 글자예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는 글자도 아니고 거의 칠을 하는 글자입니다. 면을 가지고 하는데 그 변형이나 이를테면 그 미감은 제가 보기엔 놀라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예술에서 그 졸함을 극치로 보잖아요. 뭐 추사도 말년에 이제 그 졸함의 극치로 지금 저희들이 세한도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하듯이 그 두 개가 딱 이렇게 그 하나는 엄청나게 세련된 한글은 굉장히 세련된 현대적인 기하적인 형태를 갖고 있음과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자도에 약간 고졸하고 졸한 어떤 그 느낌을 결합을 시키면 서로 튕겨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일단 결합을 시켜놓고 다시 떼려고 하면 이게 안 떨어져요. 그 이상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H하고 O가 만나서 두 개가 기체가 만나가지고 이렇게 물이라는 게 되는 거는 이거는 이건 마술에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듯이 그 현대 문자도라고 하는 한글과 민화의 글자의 요소가 이제 만나게 되면 이상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이게 약간 지금 말씀하신 부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데,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일단 제 손을 떠나면 그거는 저의 몫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그 것이잖아요. 이제 그 작업과 그 보는 사람 관계에서 형성된 어떤 상상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분의 어떤 경험이나 이럴 때면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해석, 이것과 가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부적이나 문자도 혹은 천도교의 영부를 수집한 개인 소장품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칸딘스키도 젊었을 때는 러시아의 민화를 수집했거든요. 뮌헨에 가서 활동할 때는 연인 가브리엘레 뮌터를 만나서 독일의 힌트 글라스 말러가이, 그러니까 유리 이면화, 유리 뒷면에 그림을 그리는 민속화 형식을 직접 시험하면서 평면적인 생면의 추상을 실험한 거예요. 우리 한국의 이우환 선생님도 70년대에는 조자용 선생님 영향을 받아서 민화 수집하고 또 민화를 일본에 팔아서 그때 돈 좀 많이 버셨습니다. 젊어서 우리 날개도
민의 전통에 눈을 뜬 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말씀 좀 해주시면 우리에게 좀 영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민화는 뭐 제가 정말 좋아했고요. 그 뭐 제가 수집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민화를 이제 뭐 민화 전시회가 있다면 이제 일부러 찾아가고 거기에 대한 책이 있으면 뭐 사고 도록을 사고 이제 계속 가까이 있었는데요. 그 지금 조자용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조자용 선생님이 사실은 뭐 그 이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제일 먼저 민화의 가치를 알아보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누구죠? 야나기 이후에. 그런데 그분이 민학회라는 어떤 모임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민학회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운이 좋게도 일찍 그 민학회 활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근데 조자용 선생님하고는 같이는 안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여러 번 뵌 적도 있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민학회 활동을 했을 때 제가 이제 그걸 뭐 같이 여행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민학회 사람들이 그런 쪽에 다 이렇게 해박한 그 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야 고수들이죠. 이제 그분들하고 활동하는데 나중에 뭐 제가 민학회 부회장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민화와의 어떤 저와의 만남은 약간 이거야말로 제가 이렇게 좀 뭐 저의 걸음으로 이렇게 뭐 어떤 창작의 걸음으로 이게 그 활용하는 굉장히 좋은 하여튼 걸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이런 경우에 얘기를 하더라도 뭐 제가 뭐 칸딘스키의 영향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거보다 사실 우리 민화에서 이렇게 어떤 뭐 제가 그 자양분을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왠지 민화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겹치는 거예요. 그렇게 약간 그냥 본능적으로도 가까워지지만 이거는 일부러라도 더 민화에 더 가까워져야 되겠다. 근데 지금도 새롭게 이제 발견되는 민화를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놀랍거든요. 그리고 이 변두리로 가면 갈수록 더 멋있어져요. 제주도 민화 이거 엄청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거 완전 현대 미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 파티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을 봐도 마치 힐마 아프 클린트가 심취했던 신지학이나 인지학 같은 그런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개는 젊었을 때 종교에 심취한 적이 있는지 혹은 어떠한 종교에 가까운 종교적인 숭고나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는지, 뭔가 아이 오프너의 순간, 개안의 순간 같은 게 혹시 있었는지. 사실 부적이나 영부 같은 걸 만들려면 남들에게 깨달음을 베풀어야 되니까 내가 깨달았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 질문이 5번째이고, 연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문자의 주술성에 대한 날개만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인말의 주술성이 있고 또 문자의 주술성이 있어서 두 가지가 약간 성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우선한다고 보는지 저는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니까 어릴 때 뭐 늘 절에 이제 그 어머님 손에 빌려서 절에 많이 다녔고 지금까지도 뭐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우리의 어떤 전통적인 그 흔적이 저는 아까 얘기한 민화 아니면 절 아니면 무당집 이런데 그 가장 흔적이 또렷하게 아직 남아 있다고 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한테 뭐 계속 영향을 미쳤던 건 사실이고요. 제가 그 속에서 자라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어떤 뭐 깨달음의 순간이나 이런 것들은 글쎄 그거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제 무슨 이렇게 왜 가서 한 뭐 열흘 동안 뭐 이렇게
그냥 무건 수행을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적은 뭐 여러 번 있습니다. 뭐 그 순간에서 어떤 경험이나 저의 느낌은 있지만 그게 무슨 뭐 깨달음에 연결된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왜 그런 것을 하는 그 이유는 뭐 이렇게 사실 이런 행위도 다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잖아요.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작업의 결과물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공부라는 거는 저는 뭐 꼭 책으로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또 많은 또 그 앞선 분들이 공부는 몸으로도 하는 것이다. 사실 몸으로 하는 공부가 더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도 뭐 나이가 이제 좀 젊었을 때는 그런 걸 그렇게 느끼지 못했는데 점점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하고 점점 이게 머리가 또 복잡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1년에 한두 번은 이제 그 같이 가서 그런 도반들하고 같이 그 뭐 그런 수행이라고 하나, 뭐 수련이라고 하나, 뭐 그런 경험을 하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자의 주술성과 입말의 주술성에 대한 아까 생각이 얘기했다고 궁금합니다. 한다.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동학에서 왜 동학의 그 주문 있잖아요. 그걸 외우면 이렇게 뭐 제가 몸이 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나무아미타불 이 말은 원효대사가 만들어낸 말이거든요. 그리고 저쪽에 뭐 육자진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전부 다 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원시 시대부터 사람의 한계라고 하는 게 다 느껴져 있기 때문에 그 알기 때문에 사람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 할 때는 저절로 우리가 이렇게 저절로 내뿜는 말이 있어요. 이건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이거든요. 뭐 제일 먼저 아마 나오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저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동학의 주문이라든가 뭐 태을주라든가 뭐 하여튼 우리 점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은 그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주 공간에 암흑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이 어떤 별이 돼서 형성될 때 그것을 이루게 하는 그것이 뭔가 하면 그게 음파래요. 그러니까 소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렇진 하지만 그런 힘을 지니고 있다는 얘기를 물리학자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 그런 힘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증명하는 건 전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떤 말을 계속 되뇌이면 같은 말을 계속 되뇌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느낀 경험은 그 옷이 입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나 그 껍질들 이게 점점 벗겨져서 나중에는 그 말에 이렇게 뭐 알짜만 남는다든가 뭐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7번째 질문도 관련된 질문이에요. 일단 이번 연작의 제목이 홀려라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기 위해서는 일단 작업하는 작자 본인이 먼저 홀려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 몰입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게 거는 어떤 주문이나 과정 같은 게 있을까요? 많은 현대 예술가들이 작업을 계획을 세울 때 컨셉툼을 설계할 때에는 이성의 힘에 의지하지만 개별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이성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뭐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기 위해서 굉장히 좀 애를 써보는 거죠. 누군가는 뭐 약물에 의지하기도 하고, 자, 저절로 뭐 이런 약간 작두 타는 식의 작업이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다 사람마다 특성이 다른데요. 날개의 경우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이물과 물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물로서 물을 본다고 하는 이제 뭐 동양 미학의 어떤 뭐 정수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게 그 소강제리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제가 글자를 보는 게 아니라 글자가 글자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를 계속 뭐 이제 저는 늘 상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물을 먹었으면 물이 나를 먹었다든가, 물이 뭐 여기 임 선생을 보고 있다든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읽는 대상이 보는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나를 읽고, 글자가 나를 홀리고, 글자가 나에게 말을 걸고, 사실 그게 이제 홀리는 상태잖아요. 근데 홀린다는 말은 저는 연애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등치시키는데 늘, 사실 연애는 그냥 이렇게 그냥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홀려야 이게 뭐, 우리는 그걸 눈에 뭐 뭘 씌운다고 얘기까지 표현하는데, 글자가 저를 홀리는 거죠. 그러니까 홀린다고 상상을 하는 거라고 제가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어떤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거기에 상응하는 행위, 이제 거기에서 나타나는 뭐 결과물, 이게 저는 제가 하는 작업이 그 상응하는, 그러니까 서로 오가는 어떤 그러한 감흥의 상태에서의 결과물, 뭐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도판들은 힐마우스 클린트가 신지학에 경도되었을 때 The Farm이라고 5인회 만들어서 함께 교령회 시앙스에서 신령들의 말씀을 받아 적기 위한 그 과정, 그 장소와 도구, 플란쳇이라는 도구하고 아까 보여드린 드로잉들은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저 세계와 연결되기 위해서 별의별 핑계를 다 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작업을 실제로 전개할 때 8번째 질문인데요. 많은 작가들이 일필휘지로 뭔가를 해내는 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죠. 영어로는 원샷 페인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문제는 한 번 잘 풀리면 쉬워요. 우리 무용가 안은미 선생님도 즉흥 안무에서 춤출 때 첫 발이 잘 떼어지면 그날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첫 걸음이 꼬이면 그 다음부터 문제죠. 그림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한 번 꼬이면 가필하기도 어렵고 정말 입장이 난처합니다. 어떤 작가들은 작업을 파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보면 파기하지 않고 두고두고 봐서 끝까지 장점을 찾아서 살 길을 찾아주는 작가들이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윤영근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날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좀 얘는 좀 잘못 태어났는데 싶은 애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잘못되거나 뭐 이래도 그냥 제가 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어떤 거를 뭐 작업을 했어요. 했는데 그 이튿날 뭐 그거 한 순간은 와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는 마음이 바뀌는 거죠. 이게 유치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오늘은 괜찮아 보였는데 오늘은 안 좋아 보이는데 내일은 또 좋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끔 이제 그렇게 제가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게 숙성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2년 전에 제가 해놨던 거를 제가 잊어먹고 있다가 그때는 이건 좀 이렇게, 근데 2년 후에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술이 익는 것처럼 이게 숙성된 상태로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도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했는데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많은 그 경우가 뭔가 하면 제가 아닌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얘기하다가 제가 꺼내서 보여줬는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취해가지고 그 눈을 잠깐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보면
아, 그래. 제가 그런 눈을 못 가졌구나. 뭐 이런 것도 있고, 거꾸로 이제 그 반대 경우도 굉장히 많죠. 이제 그럴 경우는 이제 제가 버리죠. 뭐, 이번에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좀 이렇게 이제 주로 저는 요새 와서 이제 캔버스 작업을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를 캔버스 집에 보내거든요. 이거 뜯어서 다시 씌워달라고. 그런데 이분이 그래서 저는 그걸 이제 파쇄기에 넣고 막 파쇄할 줄 알았어요. 그 종이 파쇄기처럼 큰 거를. 그런데 이분들이 그걸 그대로 띄워가지고 다 말아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버린 작업들이 지금 이제 제 작업 공간에 이렇게 말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냥 생각에 저거 느낌에 그래요. 저거 언제 재활용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말려 있으니까 다시 뭐 1년에 펴보면 또 뭐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죠. 아마 저의 눈이 변하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평론가로 활동을 하면서 작가들의 작업실을 많이 다니잖아요. 언제나 마음에서 이렇게 조금 좀 캥긴달까요? 좀 마음이 쓰이는 게 그 버림받은 작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버림받은 작업들을 어떻게든 구원해주는 작가들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사실 리 크레스너 같은 작가도 자기 작업 망한 것들을 다시 칼질해서 콜라주해서 새로운 작업으로 탄생시켰는데 저는 날개 작업 세계에서도 그런 뭔가 변환의 단계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작업 과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홀려라 연작 이후에 이제 물성 탐구가 시작되고 또 행위, 신체성 실험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작품 정보를 보면 Mixed Pigments of Graphite and Acrylic on Canvas라고만 되어 있어요. 일종의 자신만의 먹을 재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탐구 과정을 거쳤는지 궁금합니다. 뭐 탐구는 아니고요. 제가 그렇게 별로 이렇게 탐구적인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즉흥적인 게 굉장히 더 많고요. 그러고 어떤 이렇게 그 스치는 순간 그런 게 이제 그런데 그때 어떤 그것을 이렇게 이제 붙잡는 거죠. 근데 처음엔 뭐 아크릴 컬러를 이제 사서 이렇게 이제 그렸는데 그 아크릴 컬러의 이렇게 아주 산뜻한 검은색 이게 조금 좀 이게 약간 거부감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너무 까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조각가하고 얘기를 하다가 자기들은 흑연을 쓴대요. 그 말이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흑연을 어떻게 그걸 다 갈아서 쓰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 흑연을 갈아서 쓰는 게 아니라 을지로에 가면 판대요. 그래서 가봤더니 정말 을지로를 뭐 키로 단위로 파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뒤섞고 해서 이제 그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이게 스며 들어가기도 하고 저의 어떤 이제 감성과 이렇게 맞기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글씨나 글자를 재료로 해서 계속 뭐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그거잖아요. 글자와의 어떤 이 관계 속에서 계속 제가 자라왔는데 제가 그러니까 제 삶에서 처음 만난 글자를 대하는 재료가 바로 흑연이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깨달아주는 순간이 이제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먼저가 아니라 흑연을 하고서 왜 이게 나한테 이렇게 편한 거지? 이제 그러고 보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기억들이 계속 겹쳐서 이제 다시 떠오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옛날에 프랑크푸르트에 이제 클링스포 미술관이라는 데서 이제 개인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알파에서 히읗을 이제 벽화를 좀 벽에다 직접 해달라고 그쪽 이제 관장이 이제 주문을 해서 그걸 하는데 그때 연필로 했었거든요. 보통은 제가 이렇게 아크릴 페인트나 이런 걸로
뭐 붓질을 한다거나 이런데 왠지 갑자기 연필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사비 연필을 몇 자루를 해가지고 그걸 다 했는데 그러고서 이제 그 테이블 다 이제 그때는 오프닝 때 그거를 온 분들이 같이 뜯었어요. 이렇게 약간 해프닝처럼 퍼포먼스처럼 했는데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잊어먹었던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거죠. 이게 그런데 그것만 또 섞으면 이게 좀 물성이 약간 입체적인 어떤 그 물성이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해서 유튜브에 막 찾아보니까 그게 탈크라는 거를 섞으면 좋다고. 그래서 탈크를 이제 그걸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섞어서 이제 사실 제가 그 물감을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하는데 이 탈크를 만지는데 이게 느낌이 정말 이게 보드랍고 좋거든요. 그래서 그 탈크를 찾아보니까 이 활석가루예요. 그 곱돌이라고 하는데 제가 어릴 때 곱돌을 갖고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충주가 고향인데 충주에 곱돌 광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곱돌이 천지예요. 그래서 뭐 집에 뭐 곱돌로 만든 그릇, 뭐 곱돌로 만든 뭐 담배통, 뭐 곱돌 공예품도 있고 또 땅에다가 이렇게 왜 그 오징어 게임 같은 거 저희 어릴 때 했거든요. 그럴 때는 이만한 돌을 곱돌로 땅에다 그림을 그리고요. 뭐 그 땅 따먹게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곱돌로 하고 곱돌 가지고 맨날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의 두 가지 재료가 지금 이제 다 할아버지가 됐는데 다시 할아버지가 됐는데 어린애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한꺼번에 막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렇게 다룰 때마다 기분은 자꾸 이렇게 어린 시절로 자꾸 돌아가는 느낌. 그렇습니다. 곱돌이 예전에는 불상 만들 때 재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르기 때문에요. 조각하기 아주 좋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보면은 작업 과정에서 이렇게 마스킹을 쓰는 장면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스킹 같은 경우는 재료를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그러면 이제 도구들도 나중에 언젠가 작업이 되는 순간이 오려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작업 과정을 보면 스퀴지, 뭐 붓칼, 청소용 솔, 다양한 재료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더 거친 소재나 자연적인 도구를 사용하실 계획이 있나요? 뭐 저는 뭐 닥치는 대로 씁니다. 사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이너로 자랐잖아요. 교육도 받고. 근데 디자이너의 좀 답답함은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곡선도 뭐 이렇게 정말 아주 컴퓨터가 하는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돼놨던 그런 뭐 것에 대한 늘 이렇게 중압감들이 저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늘 그냥 여기서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기회가 있으면 이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할 때는 이제 막 하는 거죠. 옛날에 이제 홍시사 선생하고 같이 작업할 때 이제 포스터를 저한테 이제 맡기셨는데 그러면 그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인쇄소에다가 이 오페이크라고 하는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인쇄를 할 때 필름을 수정하는 액체가 있어요. 이게 불투명한 붉은 액체인데 그 오페이크하고 필름을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을지로까지 이렇게 중간에 가다가 을지로 가면 철물점이 많거든요. 그럼 그 인쇄소 근처에 가까운 철물점에 들려가지고 철물점에서 막 보다가 그날 본 것이 이제 저의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날 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 소 닦는 쇠소리 있잖아요. 철사로 막 엉키는 거, 그걸 하나 사가지고 가서 그걸로 이제 막 필름을 그리는 거죠.
근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인쇄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제 그 제가 그러는 게 재미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또 뭐 이걸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이제 그런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재료는 이렇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어떤 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 이렇게 덜컥 잡아서 그냥 제가 그 이렇게 언젠가 쓸 것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쟁여놓거든요. 그런 쟁여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번에 한 것도 뭐 지금 이렇게 그 화장실 청소하는 그 이렇게 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대가 길어가지고 이렇게 그 힘을 주고 하기가 딱 좋게 돼 있어요. 이게 그냥 보통 거는 이렇게 붓 같은 거는 이게 느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재료에 대한 것은 그냥 뭐 소재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하는 이제 드로잉이랄지 하여튼 붓질 아니 그걸 표현하는 어떤 것이 그런 것들은 뭐 계속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고요. 좋은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사실 고백할 게 있는데요. 원래 제가 만들었던 파워포인트에는 그 청소용 솔 작업하는 사진이 들어가 있었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가 청소 행위가 되는 그 순간이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아트 딜러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판매에 지장이 있을까 싶은 그래서 급히 오늘 교체를 해주셨답니다. 네. 나중에 날개의 도구 모음 이런 전시가 있을 때 그 도구가 나올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우리 매체 얘기가 나왔으니까 먹을 재창조하는 인물들이 조금 있어요. 우리 이배 작가님도 보면은 아크릴 미디엄에다가 숯가루 섞어서 자기만의 미디엄을 만들어내고 있죠. 뭐 김혜련 같은 작가도 타이포그래퍼가 아니지만 자신만의 흑색을 창조해서 이제 거의 타이포그래퍼 같은 뭐 훈민정음 연작을 보면 정말 그렇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다들 보면 각각의 방향에서 매체를 통해서 정신성, 주술성의 기억술 지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일종의 탐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 여행인 거죠. 자, 이배 선생님의 작업이고, 자, 우리 김혜련 작가의 정음 연작 가운데 하나입니다. 김혜련 작가는 훈민정음에서 고대적 선을 찾아서 암각화와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작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날개의 경우에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작업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그 뭐 이배 선생 작품을 제가 정말 좋아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임생 만나서 김혜련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인터넷 찾아봤더니 작업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한번 좀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글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적 소산이잖아요. 그런데 글자를 다루면 다룰수록 점점 궁금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뭐 저는 그렇습니다. 글자 이전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글자를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글자가 없었을 때도 글자의 어떤 뭐 형식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소통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그 바위 그림 그거에 대해서 저도 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그 암각화 바위 그림을 찾아서 여행을 하기도 했고요. 뭐 내몽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가면은 놀라운 것이 그 바위를 저희들이 칼로 이렇게 해도 새겨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단단한 그 바위에다가 새기는데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의하면 어떤 것은 1년이 걸려서, 어떤 건 10년이 걸려서, 어떤 건 대를 물려서 거기다 새긴 게 있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 느끼는 것은 그분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 예술적인 영감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것이 위치해 있는 어떤 데는 왠지 그 하늘과 이렇게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 왠지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거나 거기서 무슨 그 영적인 장소라거나 이런 느낌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낀 점은 왠지 이것이 글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듯한 그런 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걸 거기서 뭐 사진도 찍고 했지만 일부러 이제 그걸 따라서 그린 적 많이 있습니다. 스케치북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는데, 그것을 그분들이 그 옛날 사람들이 1년에 걸쳐서 그린 형태가, 제가 지금 이건 5초 만에 10초 만에 이렇게 그걸 그리고 있잖아요. 이게 도저히 묘사가 안 됩니다. 이게 그 시간을, 그게 뭐 10,000년 전, 20,000년, 10만 년 전에 그렸다고 하면은 그 시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그 형태를, 동그란 형태를 그렸던 것이 1년에 걸렸다면 우린 지금 뭐 10초, 1분 안에 그걸 따라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점은, 그때의 글자나 그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 상상력이나 그때 생각의 무게하고 지금 그 형태의 무게는, 이거는 이쪽은 뭐 요만한 게 10만 톤이라면 이쪽은 이만한 게 뭐 1톤도 안 될,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무게의 차이, 이런 걸 느끼면서 그 어떤 이제 그 글자에 대한 뭐 이상한 어떤 뭐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사실은 딱 한 달 전에도 제가 이제 그 중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중국에 이제 수족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귀주성에 저 한쪽에, 상해에서 비행기 갈아타고 이제 직항이 없으니까 이제 가는데, 거기에 수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수서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게 갑골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옛날부터 거기에 좀 늘 가고 싶었는데 그 혼자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서 이제 중국에 있는 어떤 그 교수들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그쪽 귀주 민족대학에 이제 그걸 전공하시는 선생님, 그 학자가 이제 저희들 위해서 이틀 동안 이제 강의를 해주셨어요. 수서에 대해서. 근데 그들의 어떤 그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하고는 전혀 다르죠. 시간을 보는, 제가 늘 가서 그런 얘기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혹시 여기에는 창세기에 대한 글이 있냐? 사실은 창세기라는 건 그 민족이나 그 결의의 우주관이잖아요. 저는 늘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창세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막 경험을 하고 같이 얘기를 하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글자에 대한 그 어떤, 그러니까 이게 글자의 사실 우주죠. 이게 그 상상력의 어떤 그 바다, 우주 거기에서 엄청난 영감도 받고요. 또 우리가 한글이 굉장히 뭐 좋고 최고다 그렇게 하지만 또 반드시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좀 겸손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날개 작업 세계가 결국 문자는 영원성이고 시원이기 때문에 모든 문자의 원문자, 추상 형태를 다루는 형태로 뭔가 모니멘탈한 어떤 조각적 형태로 발전되는 날을 사실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 전 세계 날개가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전 세계에 공통된 사실 창조 설화가 다 비슷하잖아요. 다 뱀신이에요, 뱀신. 저는 사실 뱀신의 형상이 글쓰기, 문장하고 문자와 연관이 있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날개의 작업색에서 그게 언젠가 한번 꽃을 피우는 날
빨리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문자도 영상 작업을 하신 적이 있고 또 이제 로덴 갤러리에서 주련 작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그만한 추상적 집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인접한 작가로 홍승혜 작가, 픽셀 추상의 홍승혜 작가와의 공통점 같은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승혜 작가의 경우에는 그 작업 세계에서 다니엘 뷰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답니다. 다니엘 뷰렌은 미국 작가들이 만든 장소 특정성을 뛰어넘기 위해서 자기만의 개념 트라바이 인시투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서 보면 그 줄무늬 작업을 갖고 설치 미술도 하고 추상 미술도 하고 관계 미술도 하고 뉴미디어 아트도 하고 정말 한 인생 재밌게 사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날개의 A 그리고 히읗까지 자 이런 작업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트라바이 인시투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틀이 이제 충분히 논의가 아직 우리 미술계에서 덜 되었다 뿐이죠. 사실 우리 디자인계가 담론이 약간 좀 취약한 편이잖아요. 자, 이제 이 주련 작업은 지금 보시는 작업은 쌈지 컬렉션에 들어가 있는 걸로 압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 A부터 히읗까지 이제 이런 작업도 그래서 보면은 완성된 작업도 재미있지만 작품을 철거할 때가 정말 재미있거든요. 이게 다니엘 뷰렌의 트라바이 인시투입니다. 모마에서 뮤지엄에서 뮤즈 미술관이 어떻게 영감의 원천이 되는지 다루는 전시를 키네스터 맥샤인 큐레이터가 만들었을 때 소장품이 걸려있는 장소를 전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리꼬를 골랐고 기리꼬는 키네스터 맥샤인이 고른 거고 그 소장선 비어있는 자리들을 줄무늬로 메워서 메타 비평의 뮤지엄을 만들고 자 이제 역시 모마의 형식으로 명제표를 만들어서 to displace, to place, to replace 이렇게 설명까지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날개의 작업 가운데에서 공간을 활용한 작업을 보면 공간을 질주하는 성격이 이미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날개의 경우에는 어떤 망상, 공간이 주어지면 그 공간에서 어떤 망상들을 전개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거 일부러 안 보려고 저 아주 오래전에 이제 그 꾸밈이란 잡지에 어떤 서울 풍경을 제가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이제 게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남산을 향해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그 이제 보통 인쇄를 할 때는 저희들이 CMYK라고 하는 4원색을 써서 이제 인쇄를 하게 돼요. 그런데 그 3등분을 이렇게 프랑스 국기처럼 삼색기처럼 3등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칼라를 하나씩 걷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노란색을 걷어내면 뭐 보라색이 나타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의 풍경을 그 가로로 이렇게 쭉 잘라가지고 도색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는 보라색이 나오고 뭐 이쪽엔 초록색이 나오고 뭐 여기 하늘 부분에는 뭐 또 다른 흑백이 되고 그러니까 이건 뭐 감히 있을 수 없는 상상이죠. 그러니까 서울을 한 시점에서 아래쪽은 빨갛게 칠하고 위쪽은 파랗게 칠하고 이게 말이 되나요? 뭐 그래서 뭐 롯데호텔은 위층에는 빨갛고 아래층에 전부 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거는 뭐 무수히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실은 건축가가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건축가들이 하고 얘기할 때는 저희들한테 맨날 그런 부러움을 얘기를 하는 적이 많아요. 뭐 이렇게 시각적인 어떤 그런 거 다루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막 해도 그게 뭐 되건 말건 상상력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떤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다가 이렇게 슈퍼그래픽을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형태를 해야 된다. 이런 것 스케치한 게 되게 많아요. 그게 된 거는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뭐 제안을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니 공간만 주면 글쎄 제가 다 하겠다니까요. 그래도 뭐 이제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학교 있을 때도 그 공간을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공간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데 뭐 지금도 그런 생각은 많이 하고 그것이 이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 이렇게 뭐 바닥이나 벽이나 아니면 건물 외벽이나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끝나면 이제 지워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뭐 오늘 그 다니엘 뷰랑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그분이 옛날에 그 현대미술 현대바람에 와서 그 외벽 설치를 했잖아요. 그 서촌인가? 뭐지 현대미술관 자리에서 이제 그 다니엘 뷰랑이 와서 그거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보고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그걸 그 표지부터 안에 이제 내지까지 전부 다 뷰랭식으로 디자인을 다 해가지고요. 다 그 인터뷰도 하고. 근데 그 오늘 그 이제 얘기하는 그 임 선생이 그런 얘기를 또 더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뭐 일깨워 준다고 하나 뭐 그런 어떤 저는 이제 고마운 어떤 코멘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미술계에서 큐레이터 여러분들이 우리 날개가 그런 작업을 하길 원한다는 걸 더 널리 알려서 잘 알고 있어야 계속 작업이 들어온답니다. 자, 14번째입니다. 이제 최근 작을 보면 바로 이 작업인데요. 자, 이제 물성을 펼쳐놓고 그 음과 양의 공간이 뒤집히면서 자, 이제 이 히읗이 질주하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평면과 여백의 관계를 변주하고 재정의하는 실험이 전개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동양화 전공하신 분들이냐 아니면 그래픽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평면 회화 같은 작업을 전개하시면 형상이 가운데로 몰리고 나머지 부분이 여백으로 남는 현상이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번 변주로 나아가면서 계속 게임이 펼쳐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현재는 음이 양이 되고 양이 음이 되는 경우로서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서 꿈꾸시는 다음번 변화의 단계 같은 거가 있으면 우리가 그 뭐 작업으로 봐야겠지만 조금만 예고편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저건 그 알파에서 히읗까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알파에서 히읗까지는 뭐 제가 이제 그 해외에서 뭐 전시를 하거나 이러면 그쪽 큐레이터들이 그걸 꼭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어떤 식으로라도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저거는 뭐 아마 계속 알파에서 히읗까지는 어떤 저의 발언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금 문명을 보는 어떤 관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아니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서구적 관점의 전체라면은 이제 가장 오래된 글자의 라틴 알파벳의 첫 글자에서 가장 새로운 글자의 마지막 글자까지를 아우러야 이게 지금 문명의 전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지 이런 어떤 그런 통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공간적으로도 유라시아 대륙의 가장 서쪽에서 가장 동쪽 끝까지라고 하는 공시적인 어떤 공간까지 포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저의 관점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공감이 돼서 다른 분들이 그걸 해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사실은 좀 그동안에 소외되어 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조선 아니면 또 그 일제강점기 때까지는 한자에 이를테면 소외된 거고요. 한자와 칭의를 두는 거죠. 한자가 이렇게 그 주된 것이고 한글은 좀 약간 그 격이 낮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6.25 한국 전쟁을 통과하고 나서는 오히려 그게 주객이 바뀌어서
위아래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영어가 그 라틴 알파벳이 그 한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한글은 계속 소외되는 상태. 근데 이제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의 어떤 존재, 그거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의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로 지은 집일 것이고, 우리 문화는 바로 글자라는 그릇에 담은 어떤 그런 그 무형의 그런 것일 텐데, 실제로는 우리 문화나 우리 예술이나 우리의 창작의 소재로 한글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어떤 역사적인 관성 속에서 그것이 지금의 왠지 어떤 임계점에 다가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게 점점 더 무슨 사명감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게 정말 이렇게 가슴에 절절히 더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자가 글자로 아름답고, 그게 글자가 글자로 정말 이렇게 우주를 품은 글자예요. 한글이. 훈민정음에 보면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훈민정음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우주의 운행 원리는 음양 원리에 따라서 우주가 운행이 되는데, 사람도 우주의 일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우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를 내는 것, 사람의 성음이라는 것도 우주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글자를 만드는 것은 그 우주 원리를 그대로 따라서 만드는 것이라서, 이것은 애써서 디자인한 게 아니다. 그냥 저절로 그 원리를 따라가 보니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창작이 된 것이다라는 이제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문장입니다. 그렇게 우주 원리를 따라서 우주의 글자로 이걸 디자인해 냈는데, 하물며 귀신조차도, 거기 귀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귀신조차도 이것을 같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거 무시무시한 말 아니에요? 이 세상에 저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이 작업은 완전히 이건 뭐 영원히 이건 거부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아무리 어떤 사람이 글을, 시를, 아니면 뭐 음악을, 아니면 회화를, 뭐 건축 디자인을 하건 간에 그런 말은 못 쓰거든요. 게다가 귀신까지도 이건 같이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게 한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마치 한글은 이를테면 그냥 더 쉽게 얘기하면 값싼 존재로, 아니면 만일 그것이 뭐 현대미술이라고 치자고요. 현대미술에서 한글은 완벽히 소외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이제 지금 뭐 이제 한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막 솟아나고 있고, 또 그런 어떤 분위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솟아나는 어떤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현대미술계 국한에서 보자면 예술가들이 물성에서 여러 가지 진리를 탐구하는 흐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기독교 문화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진리는 신의 것이니까 자연을 고찰하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근데 어디에 있느냐? 물질에 있는 거죠. 특히 물질 가운데서도 예술가들이 가장 중시했던 건 색이었습니다. 색. 자,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이 계속 전개되다 보면 회화의 존재 조건, 조각의 존재 조건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회화의 경우에는 지지체의 재창안, 서포트의 재창안, 그러니까 스트레처, 나무틀, 그리고 unprimed canvas, 그러니까 제소에 바르지 않은 거친 천, 이런 걸 이용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돼요. 현재 이제 우리 날개는 알루미늄 프레임에다가
캔버스 천이 있고 재수가 발라진 서포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변화해서 날개만의 지지체, 날개만의 토대로 변화하는 과정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사례로도 우리 헬렌 프랑켄탈러의 경우, 그리고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우리 프랭크 스텔라의 Shaped Canvas 이런 거 한번 넣어보았어요. 날개의 경우에는 어떤 지지체 가능할까요? 생각해 볼게요. 지금 보니까 2시 5분인데요. 이걸로 그냥 그래도 여기 뒤에 좀 이게 이 질문 때문에 아마 빨리 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지체 그러면 그건 작업으로 보기로 하고요. 우리 확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꼭 묻고 싶었습니다. 청주의 명문고등학교에서 날개는 전교 1등을 하던 학생이라는 중요한 정보를 제가 얻어서 그건 아닌데. 너무 궁금했습니다. 어떤 소년인데 도대체 전교 1등이 아니. 의대를 안 가고 법대를 안 가고 도대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를 갔는가? 이유가 뭡니까? 그건 뭐 전혀 낭설이고요. 그런 어디서 그런 저는 공부를 뭐 잘하지 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나온 세월을 보면 마치 이게 무슨 프로그램된 삶을 살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그럴만해서 그렇게 갔겠죠. 어떤 막 제가 그렇게 용의주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의 영향을 받아서 진로가 늘 결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이제 지금 뭐 그런 어떤 물질이나 아니면 지금 프랭크 스텔라 얘기도 하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저의 어떤 앞으로의 항로에 또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실 그간 파티를 만들어서 우리 수많은 은쪽이 금쪽이 학생들을 모아갖고 계속해서 제자들을 길러내시느라 날개가 작업에 조금 집중을 못하신 손해를 본 느낌이 있어요. 사실 우리 유영국 선생님도 4.19 혁명기에 청년 작가들 밀어주느라고 개인전도 못 열고 정말 작가로서는 손해를 많이 보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하셔야 될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보고서의 연장선에 있는 작업들도 정리하셔야 되지만, 자, 보고 있으면 역시 페르소나로 계속 소환했던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죠. 이상도 있고, 세종대왕 이도도 있고, 보면 그래서 이렇게 재단을 날개가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사실 이 재단이야말로 앞으로 뭔가 설치미술로 더 크게 뭔가 건축적 양식으로 발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제3자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하게도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작업 세계를 전개하실 때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뒤에 질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뭉뚱그려서 날개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집중해서 앞으로 하고 싶은 작업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저는 파티는 확 이제 2세대에게 넘겨주시고 네. 작업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뭐 한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아마 이렇게 더 빠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게 있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이제 뭐 다다나 미래파 운동들이나 뭐 또 러시아 아방가르드나 이런 데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의 그걸 뭐라고 하나요? 큐보 퓨처리스트들 그들의 작업이 저는 늘 이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말레비치나 아니면 또 이쪽에 뭐 흘레브니코프나 뭐 이런 어떤 시인들이 있는데 화가들이 아니라 그들이 이상한 글자를 만듭니다. 언어를 자기들의 창작 언어를 만드는데 그게 자움이라고 하는 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상상 언어고, 이를테면 창작 언어고,
뭐 새로운 어떤 소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뭐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저만의 언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아마 이루어지기는 거의 힘들 거라고 저는 뭐 생각을 합니다. 틈틈이 이제 뭐 이렇게 그걸 하기도 하지만 그건 제 능력 바깥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제가 이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놓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잠깐 영상에도 나왔던 이번에 이제 출품작이기도 한 샥티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제 이런 것들 사실 읽을 수 없다고 날개는 말씀하시지만 사실 읽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저는 사실 은근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객석으로부터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질문이나 좋습니다. 왜냐? 제가 다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편안하게 질문을 던져주셔야 작가분들은 언제나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정말 죄송하지만 디에타임 그 아티스트 토크도 있다고 해서 질문 하나만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3시인데요, 3시. 뒤에 그 준비할 게 있다고 하네요. 2개만 하겠습니다. 네, 2개. 두 개만 하도록 감사합니다. 저기 질문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토크 감사합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시면서 지금 전시되고 있는 OKNP에서 전시되고 있는 작품들 중에 과거에 작업했던 것들을 재활용해서 쓴 작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아직 그 전시를 못 봐서 그 작품이 뭔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떤 건지 잘 선생님 설명해 주신 거에서 우리 날개가 설명한 거에서 그 예전에 뭔가 좀 안 좋아서 빼놨던 애가 다시 나온 작업이 있다고. 옛날에 한 것 중에 다시 재활용한 게 있다. 그게 바로 이번 제가 이제 전시할 때 늘 심볼을 만들거든요. 제목하고 심볼을 만드는데 그게 정면에 있는 한글 도깨비예요. 그래서 이제 글자가 도깨비다. 도깨비가 나를 홀리고 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 이번 전시회의 어떤 그거죠. 그런데 그 도깨비랑 캐릭터는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도깨비라고 이름 짓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거를 준비하느라고 막 꺼내다가 그게 덜컥 걸린 거죠. 그겁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만 질문 재미있는 거 던져주십시오.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눈치를 보시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냅다 던지시기 바랍니다. 맨 뒤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문자도 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작업하신 거 보고 이제 되게 감명을 많이 받았고 저는 이제 보면서 자꾸 느끼는 거는 이제 저희 한국 국기도 태극기고 음량의 그런 조화도 있고 우리나라 자체가 약간 그런 영향이 굉장히 많은 나라인 것 같아서 어쨌든 요약을 이제 질문을 드리면 이제 보통 작업을 이제 검정색과 흰색 이제 그것만 이제 주로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자평 명리학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음양 다음에 이제 오행이라 가지고 5가지 이제 글자들에 대한 또 색깔이 또 여러 가지도 있고 또 한국적인 여러 가지 색깔들도 되게 많은 걸로 제가 아는데 그런 색을 넣은 작업들도 혹시 구상하고 계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색깔을 잘 못 써요. 그러니까 색깔 감각이 좀 떨어집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보니까 김영나 작가가 와 계시는데 색깔은 김영나 작가가 정말 이제
이제 그런 좀 겁이 나요. 색깔을 쓰는 거에 대해서. 예, 굉장히 조심스럽고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갤러리에서 그 좀 색깔이 있는 작업을 좀 하면 어떻겠냐. 색깔이 작아 있는 작업을 뭐 여러 했어요. 했는데 다 전시장에서 다 뺐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저한테는 좀 서른가 봐요, 그게. 근데 아마 그게 또 숙성이 되면 뭐 1, 2년 묵혀놓으면 아마 또 그게 또 달리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날개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